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나? 아니에요. 걔들도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주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뭐 한 가지 정도랑 그리고 또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한다면 하락할 수 있는 또 이유 한 가지 정도 있다면 상승하는 이유는 실적이죠. 실적.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좋나요?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네. 예상치보다 10% 잘 나온 거는 취급도 안 해줍니다. 아, 진짜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철강 이런 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40%씩 50%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들 막 뭐라고 하죠. 너희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왜 추정치보다 이렇게 잘 나오냐. 그럼 일을 제대로 못한 건데. 그쵸. 근데 자기네들도 이렇게 잘 나올 줄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아. 이런 식이거든요. 작년에 한 6조씩 적자를 내던 회사들이 올해는 7조씩 흑자를 내요. 아. 이게 더하기 빼기 해보면 14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나? 아니에요. 걔들도 좋아요. 걔들도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 민감주보다 좀 더 적게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한 네.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주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여쭤보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워낙 큰 종목이니까 네. 시가총 1위이니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얘네는 네. 그렇게 반도체도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부족이고 실적도 좋다는데 대체 언제 올라요?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고 있는 1월 11일부터 그랬죠. 9만 5천엔가 6천엔 9만 찍고 6천 원. 네, 96층에 사람 있어요. 어.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삼성전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실적만 좋다고 해서 오른다? 네.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다기보다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팔면 네. 사실 미래 가치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주식을 파는데 주식이 올라가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성 때문에 수급의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적이 아마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을 거예요. 네. 엊그저께 이제 TSMC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TSMC는 대만의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만의 삼성전자인데 TSMC의 실적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4월달 실적이 4월달에 영업일수도 조금 적었고 원래 TSMC의 1등 고객, 네. 1등 고객이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TSMC의 실적도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좋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디램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반기엔 더 오르겠지만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에 파운드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삼성전자가 한 5 정도 좋은데 지금 경기 민감주가 15가 좋아요. 그럼 글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를 사랑해 줬잖아요. 네. 근데 약간 배신을 당한 거죠. 계속 96,000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삼성전자에 더 실을 여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지금 주식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복합적인 문제로 이 시차가 저는 제 생각은 시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 하반기에 오를 거니까 약간 쟁여두고 있다. 저도 좀 계좌가 삼성전자 때문에 뭐 워낙 사실 쌀 때 사서 플러스 사서 뭐 기분이 나쁜 정도는 아닌데 네. 더 오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거 보니까 막 그러니까 네. 괜히 돈이 묶여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욕심이에요. 이것도 올랐으면 좋겠고 저것도 올랐으면 좋겠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거 방송 접으시고 트레이더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피폐한 삶이거든요. 네. 지금 제 삶도 피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맨날 방송 찍고 물론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다. 뭐 다른 뭐 SK하이닉스 뭐 아니면 현대차 이런 종목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목이 더 좋으면 결국 돈은 글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약간 그 회사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상대성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주식시장은 상대적인 거고 돈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옆에 사람이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면 나는 100만 원 벌어도 행복하지 않죠. 허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락은 이제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상승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원리 하나입니다. 언니, 네. 연준의 헛발질. 연준의 헛발질이요? 네. 연준이 여기서 뭔가 네. 하나 실수를 해버리면 네. 뭐 예전에 2016년도에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든지 네. 갑자기 이제 테이퍼링 언급을 해서 그런 것들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준은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야죠. 우린 금리 안 올릴 거야. 안정적이야. 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갑작스럽게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온다든지 얼마 전에 옐런이 뭐 금리 올린다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불안한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런 조치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아니다라고 본다면 네.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뭔가 큰 하락이 왔을 때는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였거든요. 뭐 경기가 갑자기 여기서 뭐 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선 크지 않다라고 보고 물론 유동성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네. 이게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연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제 유동성 회수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연준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책을 유지해 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말씀 들어보면 차장님은 그냥 상승에 베팅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네, 왜냐면 저는 헛발질만 안 하면 네. 헛발질을 할 확률이 연준이 그렇게 뭐 멍청한 집단 아니잖아요. 멍청한 집단 아니죠. 그렇죠. 과거에 멍청한 짓을 많이 해서 학습이 돼 있죠. 네, 학습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침착하게. 네. 여기 오른다고 여기 따라가고 저기 오른다고 저기 따라가고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네. 성장주 투자해서 BBIG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경기 민감주 올라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안 오른 삼성전자를 팔고 급등에 있는 걸 잡는다. 근데 다시 또 이게 턴이 바뀔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을 철강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경기 민감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기라면 너무 짧고 한 중기 정도, 길어도 올해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성장주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잠깐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옮겨 탔다가 작년같이 성장주가 급등하는 올라탄 게 내가 잘 타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급등하는 일이 성장주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다시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길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평가를 받고 반기 단위로 평가를 받고 연 단위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거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 거고. 아니 뭐 상대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본인 마음만 잘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근데 어차피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깐의 차이지 결국은 또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존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존버가 맞고 그런 자신이 있으시면 전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해서 성장주도 먹고 가치주도 먹고 이러면 쉽지 않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뭐 최근에 사실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하니까 사람들이 1월달 이후로 막 뭔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코스피 월봉을 보니까 매달 계속 올랐던데요? 지금 3일 떨어졌어요. 이제 엊그저께까지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쵸. 떨어지지 않았어요. 종가 기준에 신고가 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작년에는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 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배신을 당했어요. 1월 달에 삼성전자에 배신당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거에 배신당해. 코인이 한번 막 급락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스탑 게임스타. 거기 많이 몰려가셨어요. 네. 우리 사학개미 분들도 거기 많이 몰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번 배신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도 지친 것 같고 또 회복될 때 함께 회복 못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먹으려고 양쪽 다 갔는데 갈 때마다 박살이 난 거예요. 엇박자탄 그게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복리처럼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좀 주제인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차장님께서 또 5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좀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절대 물을 타면 안 됩니다. 불타야 돼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불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 타는 건 절대 안 되고 이 물을 타는 것과 분산 투자는 다른 거예요. 분할 매수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분할 매수는 내가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계획된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뭐 10%씩 사겠다. 네. 혹은 이렇게 해서 20%가 떨어지면 나머지 뭐 절반을 사겠다. 이 계획된 게 분할 매수고 분할 매수.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10%가 떨어졌는데 못 견디겠다. 근데 팔긴 너무 아까울 것 같고 평단에 낮춰야겠다. 평단 낮춰서 내가 여기서 2배 하면 마이너스 5%잖아. 5%만 오르면 내가 본전에 팔 수 있어. 그렇죠. 이건 물타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왜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무너집니다. 아, 그치. 비중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에서 마이너스 5%가 됐는데 10% 마이너스 10%에서 절반 물을 타서 마이너스 5%가 됐는데 안 올라오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물을 탄다고요. 또 물을 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을 팔아서 안 좋은 주식에 집어넣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이 커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이제 전재산인데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랑 8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이게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세상에 투자할 것은 정말 많아요. 주식도 2,300개가 넘잖아요. 맞아. 그럼 2,300개 중에 한 개 실패했다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몇 년 전에 삼성중공업에 네. 제 현금에 주식에 모든 거를 그냥 삼성중공업에 다 넣은 적이 있어요. 전부 다. 너무 힘든 시간을. 네. 그리고 돌아보니까 네. 지금의 제가 각오를 보면 네. 저는 그냥 미친 놈이었던 것 네.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네. 이거는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린 가슴이 말랑말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범하는 실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안 하더라도 뭐 크게 망가질 일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분산 투자만 잘하면 뭐 10개 중에 2-3개 날라가도 나머지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돼요. 뭐 소크라테스 사법인가요? 맞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재산을 몰빵한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일부를 투자한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내가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내 전 재산이 1억인데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해보고 1억을 다 투자하면 보통 자동차 살 때도 다 따져보는데 엄청 비교하고 공부해보고 요거 4륜이냐 2륜이냐 디젤이냐 뭐냐 다 따져보잖아요. 같은 가격에 뭐 벤츠가 좋아? BMW가 좋아? 이런 거 하는데 주식을 할 때는 전혀 그렇죠. 그런 거 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슬리퍼를 사도 인터넷에서 최저가도 검색하고 리뷰도 검색하고 판매량도 검색하고 막 해서 하잖아요. 자동차 비싼 걸 살 때도 매장에 뭐 여러 매장 가서 제일 싼 거와 딜러가 어디가 서비스가 좋고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유독 주식은 좀 안 그런 것 같아. 약간 이제 뭐 낙관적 편향? 사면 오를 것 같아. 사기 전엔 그렇거든요. 사면 오를 것 같아. 내가 팔고 나면 오를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인간의 심리는 주식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심리 상태는. 그래서 뭐 좀 과도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간에게는 기저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수익률이 좀 낮은 건가요? 작년에 실제로 NH 투자증권인가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남자가 여자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 이제 통계치로.
살짝 기분 나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었어. 투자는 여자한테 저희 와이프가 훨씬 더 잘하는 거야. 뭔가 뭘 하더라도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 여자한테 맡기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뭐 집이나 이런 건 다 와이프한테 맡겨라. 다 이유가 맞아. 특히 옛날에 그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 특히 증권맨 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이제 그럼 아내분들은 이제 부동산 쪽을 하는데 결국 돈은 그러니까요. 맞아. 그쪽에서 다 벌었다. 네. 살짝 기분은 안 좋네요. 네. 자, 세 번째는요. 네. 일단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과도한 욕심. 손절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제때 못 파는 것도 다 이제 욕심이거든요. 우리 김 작가님은 연평균 수익률 어느 정도 목표로 잡으십니까? 목표요? 네. 한 10%. 그러면 되게 양호하네요. 네. 주식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막 1년에 뭐 30%, 40%, 뭐 10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왜 30%를 잡지 않냐면 네. 오렌 버핏 수익률이 연평균이 20%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오렌 버핏보다 절대 똑똑할 리 없잖아. 네. 그 엄청난 네트워크도 없고. 근데 내가 어찌? 맞아요. 그래서 연평균 20%를 복리로 80년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1조가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21조가 된다고요? 네, 80년 동안 복리로 하면. 그렇게까지 돼요? 네, 그렇게까지 돼요. 60년, 그러니까 좀 줄이면 뭐 지금 우리가 20대부터 80대까지 한다라고 해서 60년을 들면 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이. 대신 이제 연평균 계속이죠. 네. 가정하에. 네, 그 가정하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건 사실 불가능한. 물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했죠.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목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뭐 고등학교 때 다 들어갈 때 서울대 목표로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지만 네. 대부분 3학년 때는 다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목표 수익률은 저는 은행 금리보다 조금 많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은행 금리가 거의 낮으니까 뭐 적정한 수익률은 연에 한 뭐 하이 싱글 5%에서 10% 사이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아니 뭐 딱 해가지고 한 달에 2% 났어. 네. 그럼 기분 좋게 뭐 투자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40%, 50% 욕심을 가지면 매도할 타이밍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고 주식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바꿔볼 거야.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죠. 이제 슈퍼개미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현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내가 현재 나의 노력의 가치보다 조금 더 윤택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삼아야지. 난 주식으로 1억 천금을 벌 거야. 네. 그러면 자꾸 삼성전자가 아닌 굉장히 엄한 종목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저는 계속해서 게스트를 초대해야 되잖아요. 네네. 특히 김작가 TV엔 슈퍼개미 분들이 많이 출연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섭외할 수 있는 슈퍼개미가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만큼 슈퍼개미가 이제 탄생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그렇고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여기 나와서 2시간 떠들 시간에 네. 돈을 벌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슈퍼게이밍이 아니라서 네. 모르겠는데. 장 마감하고 오면 되죠. 근데 좀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 나온 이유는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이제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출연하신 분도 있지만 안 나오시는 분은 내가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수익률 관련해서 이게 물가도 상승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좀 우리가 덮으려면 네네. 실질적으로는 주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거의 이제 5%인가요? 한 5%에서 10% 사이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워낙 저금리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고금리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네. 디플레이션. 네. 일본처럼 꽤 낮은 뭐 캐시우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장률 뭐 앞으로 꽤 오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왜냐면 이제 성장 기업들이 굉장한 혁신을 일으켜서 그 비용을 많이 다운시켜서 그런 것들이 디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릴 때처럼 은행에 넣으면 10%가 나오는 그런 고금리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 5에서 10% 사이 연으로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꽤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돈 남은 누나도 요즘에 네, 굉장히 계좌 어려움을 좀 박살났다면서요? 네, 어려움을 갖고 있죠. 굉장히 그게 사실 굉장히 그 연속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아크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그 테슬라를 팔 거고 테슬라를 파니까 아크 수익률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사람이 또 돈을 빼고 이게 이렇게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크 수익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돈을 넣고 그러면 캐시우드는 또 테슬라 사고 테슬라가 오르고 아크 수익률이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뭔가 하나 시작되면 이제는 그게 되게 파동이 크네요. 도미노처럼 뭐 그럴 수 있는 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절대적인 기준을 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주식 공부할 때 약간 꼴값을 떨었거든요. 왜요? 가치 투자만이 모든 투자의 정석이다.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우리 때는 이제 워런 버핏이 워낙에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뭐 그런 거였지만 뭐 그러면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캐시우드 같은 성장주 뭐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이다. 근데 저는 그것들은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모든 것들은 다 순환하고 반복되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떨어졌던 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가치 투자자가 오르냐, 트레이딩 기법 트레이더가 오르냐 그런 건 없다라고 봐요. 기본적 분석이 맞아, 기술적 분석이 맞아, 어느 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맞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본인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책 같은 거 보면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해보고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주식은 재무 분석이지. 재무제표를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성장주는 아무것도 투자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가 약간 그랬거든요. 제약바이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이게 어떻게 나오지? 밸류에이션은 없는데 적자인데 혹은 뭐 100배, 200배인데 그리고 기술을 보니까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시장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주식시장에는 없습니다. 돈 모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저도 대가분들 많이 인터뷰해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이 원칙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유연해야 된다. 맞아요. 사실 이게 좀 안 맞거든. 대나무처럼 고두면서 네. 바람에 흔들리지도 알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만의 원칙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많이 깨지면서 깨달은 거고 유연함이라는 걸 그때 깨졌을 때 내가 왜 깨졌지? 그때 이렇게 해서 유연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함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수수료를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하고. 증권사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희 증권사의 주 수익 중 하나가 요 수수료. 맞습니다. 수수료,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 뭐 저도 여기 몸담고 있지만 저희 사장님은 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왜냐면 아까 뭐 5에서 10%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1%만 빠지더라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는 내가 한번 매매하는 거 세금 0.3%죠? 뭐 요새 수수료는 없다라고 치고 그거 10번 매매하면 3%예요. 1년에 8% 내자고 들어간 건데 그거를 10번 매매해서 3분의 1을 날려버린다. 그건 굉장한 실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내가 1년만 투자하고 말 거야 라고 한다면 수수료 얼만큼 나오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한다라고 본다면 이게 수수료가 누적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런 책들을 봤을 때 수수료를 줄여라 이제 옛날에 투자 대가들 책들 보면 이제 수수료를 줄여라 매매 줄여라 그건 증권사만 좋아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HTS나 MTS 앞에 서게 되면 사람 생각이 바뀌거든요. 거래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매수 버튼에 손이 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야 장기적으로 수수료 한번 매월이라든지 연 단위로 계산을 해보시면 예, 마음이 딱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땐 결국은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좀 아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본인 수익률을 본인 스스로 까먹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보면 1월 달에 매매했던 게
한 3월, 4월에 계좌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도 사고 팔다 모르게. 사고 팔다 보면 물론 본인은 내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싸게 다시 산다라고 했겠지만 그 트레이딩 승률이 얼마나 될지는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서 당연히 분산 투자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분산 투자해야죠. 대체로 개인 투자자는 몇 종목 정도가 좀 적당하다 보세요? 그게 참 어려운데 한 1억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하는데 네. 1억 정도 하는데 한 10종목 이상 넘어가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1억 이렇게 20종목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종목 분석을 그렇게 심도 있게 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한 1억을 기준으로 한 10종목 안쪽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도 제가 알기로 10종목에서 한 20종목 사이로 커버한다고. 그렇죠. 10종목, 20종목이면 아마 과로사 할 텐데요. 과로사 할 것 같은데. 섹터 관련해 좀 질문 몇 가지 더 드리면 네. 2차 전지 네. 가장 큰 거는 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쪽은 좀 차장님 요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기회라고 봐요.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무선화되잖아요. 그렇죠. 다 청소기도 그렇고 맞아요. 다 무선화되고 결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도 ESS 없이는 저장 시설 없이는 네. 큰 의미가 없어요. 낮에 햇빛이 많을 때 저장했다가 밤에 전기 많이 쓸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건데 잠깐의 노이즈죠.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 근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니 화학 업체들도 십몇 년 동안 연구했던 거를 자동차 업체가 4, 5년 연구해서 얘들보다 잘하겠다? 그거는 저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저도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보쉬가 네. 삼성 SDI랑 2차 전지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네. 보쉬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자동차 부품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예요. 그렇게 큰 회사도 포기할 정도인데 네. 테슬라는 약간 모르겠네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워낙 한다면 하는 애니까 그렇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폭스바겐, 현대차 다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다르다라고.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속해 있는 좀 인터넷 섹터는요? 인터넷 너무 좋죠.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악을 할 거라고 봐요. 뭘요? 모든 대한민국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예전에 제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네이버 NHN이었죠. 한 게임이랑 그렇죠. 그냥 메일 정도, 포털 정도. 정말 네이버는 검색이 거지 같은,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엔진이었는데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는 다 먹었죠. 그다음에 이커머스 다 네이버에서 많이 사잖아요. 물론 그렇죠. 쿠팡에서 많이 사지만 점유율이 가장 큽니다. 하나도 네이버에서 보죠. 택시 카카오에서 타죠. 이거 휴대폰 모바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기 다 있죠.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 둘이 다 점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커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로도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만화나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 메타버스, 제페토 이런 것들도 지금 이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이 다 장악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많이 이쪽 섹터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좀 확장성 측면에서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확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확장성은 굉장히 친숙하고 넓지만 또 네이버는 약간 글로벌 확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국내에서 엄청 확장성이 있고 갑자기 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네이버보다 작년에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이익 성장률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네이버는 그렇게 해외에 확장되어 있는데 이걸 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일본에 깔아놓은 라인, 지홀딩스,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만화 회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사실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많이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안 좋다가 그걸 회수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라서 그 투자가 회수되는 그 시기가 네이버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 야, 근데 저는 정말 세상이 급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서울에 2010년에 올라왔거든요. 네. 저보다
2살 많으시잖아요. 네, 저보다 빨리 올라오셨어요. 네. 그 카카오가 사실 그때만 해도 네. 사람들이 진짜 그 걱정 많이 했거든요. 카카오 어떻게 돈 벌어? 맞아요. 얘들을 왜 얘는 공짜로 괜찮아? 해주지? 왜? 예. 이거 우리 무료로 써도 되는 거야? 그렇죠. 구독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했는데. 저는 이제 광고 업무도 하거든요. 네. 얘들 돈 엄청 벌어요.